여러분, 미암 유이춘과 덕봉 송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 둘째 시간입니다. 둘째 시간에는 이 부부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다. 그 시련이라는 것이 바로 을사사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을사사화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물론 많았습니다. 100명 정도 되죠. 을사사화로 피해를, 직접 간접의 피해를 본 사람은 더 많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본 선비가 1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미암 유희춘이었고, 미암 유희춘은 을사사화에 연루된 많은 피해자들 중에서도 희생을 많이 치른 편이었겠습니까? 적게 치른 편이었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희생을 아주 많이 치른, 큰 희생을 치른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가량이나 유배 생활을 했겠죠. 그죠? 그가 언관이었기 때문에, 언관으로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즉, 을사사화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명종 주기년이죠. 명종 주기년에 1545년입니다. 1545년에 이제 새로운 일척이죠. 당시의 일척이 윤원형 아닙니까? 세상에서 소윤이라고 부르는 윤원형. 이 윤원형이 중종의 일척이었던 이른바 대윤, 윤임이죠. 윤임 일파를 권좌에서 몰아내면서 단순히 윤임 일파만을 쫓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거슬리는 당시 입장에서 보면 진보적인 학자들이죠. 우리가 살인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구체적으로는 조광조 학맥을 계승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김한국의 학맥을 계승한 사람들, 모제 김한국의 학맥을 계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대윤과 소윤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대윤이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살인파에 대한 훈구파의 강력한 공격이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암 유희춘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미암 유희춘은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모제 김안국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제 김안국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우리 호남 지방에도 모제의 제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모제가 전라도 관찰사로 내려와서 호남 일대를 순찰하면서 순방하면서 뜻있는 많은 젊은 학자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사제의 인연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곳곳에는 경상도뿐만 아닙니다. 전라도에도 많은 그의 제자들이 있었고, 실제로 나중에 모제 김한국 선생의 처음 문집을 간행했을 때 문집 간행에 서문을 누가 썼겠습니까? 서문을 바로 미암 유희춘 선생이 썼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시 살아있는 모제의 제자 중에서 1등이 누구다? 미암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학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을사사화에서 이 유희춘 선생은 크게 화를 입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삶은 사실상 을사사화가 그 삶의 분수령이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힘든 삶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20년 동안 유배지에서 고생을 했지만 그 20년 동안에 술 먹고 놀기만 하고 세상을 원망한 것이 아니고 참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는 나중에 복권이 되었을 적에, 다시 조정의 재등용이 되었을 적에 정말 잘 나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 일을 회상하면서 선조 9년에 1576년 설날에 이렇게 시를 씁니다. 조정에 돌아온 지 9년, 그러니까 벌써 복귀한 지가 9년 됐단 말이죠. 선조 9년이니까 선조가 즉위하고 직후에
돌아온 것입니다. 진땀이 적삼을 적셨네. 새도 피곤하면 숲으로 돌아가 비로소 단잠 잔다지. 설날 마시는 이 술, 도소주라고 한답니다. 이 술 한 잔 또 마시자. 내 나이 64살에 쓴 것입니다. 이제부터 9년 동안 경전 궁리할 걸세. 88이 나오고 33이 나와요. 자, 그러면 64살에 이 시를 썼으니까요. 64살에 이 시를 쓴 거는 을사사화의 피화자의 신분을 벗어나서 조정에 와서 9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심조심 했지만 결국 잘 나갔던 거죠. 잘 나갔고 이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있죠. 이제 돌아갈 걸 생각합니다. 왜 돌아갈 걸 생각하겠습니까? 이유는 겉으로 본 이유는 나이 때문이지만 실제로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줄 압니다. 조정에 이미 당파의 조짐이 심각했기 때문에 다시 또 정치적 분란에 휩싸이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여생을 정말 조용히 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기왕에 하는 것 100년, 1000년 하지 왜 9년이라고 합니까? 네, 64에다가 9를 더하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73이 되죠. 73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까? 공자님의 수명이 73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만큼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자님의 제자니까. 그런데 이제 그 숫자의 재미도 그렇잖아요. 88이라고 했다가 33이라고 했다 해서 그렇게 또 운을 맞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미암은 그렇게 해서 돌아가서 이제 노년을 재밌게 보낼 거다라고 궁리를 했는데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내 덕분이었죠. 지금까지는 우리는 미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좀 덕복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암이 20년 동안 귀양살이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아내 덕분이었습니다. 그가 귀양을 떠날 적에 아내는 폐물을 팔아가지고 여종을 샀습니다. 아주 튼튼하고 몸이 튼튼하고 솜씨가 있고 성격이 온순하면서도 강직한 여성을 선택해서 미암에게 주었습니다. 왜? 자기가 따라가면 좋겠지만 아내가 따라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대신에 남편이 살아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첩을 붙여준 겁니다. 그 심정은 어떠한 거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미암에게는 아주 충성스러운 또 하나의 아내가 정말 좋은 아내 덕분에 생겼다. 그 아내와 함께 귀양 생활을 한 겁니다. 거기서 아들, 딸 낳고 공부하고 건강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 아내는 고향에서 시어머님을 모셨죠. 시어머니를 모셨고요. 그리고 집안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을 이끄는 것도 대충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돌아가실 때에는 그 복잡한 상례를 법식대로 완벽하게 해내가지고 그냥 소문이 자자할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게다가 유이춘에게는 그 형이 유성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대과급제자이고 하지만 일찍 돌아가셨어요. 조카가 있는데 장손입니다. 유연계죠. 장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그 집안의 모든 제사며 집안의 모든 살림을 이 송덕봉이 다 알아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에 틈이 날 때마다 재물을 마련해가지고 그것을 북쪽에서 고생하는 함경도 종성이죠. 종성에서 고생하는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뒷바라지를 아주 제대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송덕봉은 아주 누구나 알아주는 정말 대단한 후원자요, 든든한 살림꾼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하서 김인우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서 김 선생과 미암 유 선생은 아주 각별한 관계였어요. 하서 김 선생이 성균관에서 유생으로 있을 적에 중병에 걸려서 정말 죽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아주 친한 친구였던 미암 유이춘 선생은 이미 대과에 급제해서 성균관 전적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서 선생이 중병에 걸렸을 때 아무도 약을 쓰지 못하고 죽어가는 하서를 쳐다만 보고 있을 적에 미암 유 선생이 약재를 구해가지고 하서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두 분은 둘 다 똑같이 모제 김한국 선생의 제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암 유이춘 선생이 귀향을 가고 보니 아들, 유경념이죠. 아들을 장가조차 보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평소에는 친하게 지내다가 이 집이 쫄딱 망했다 해가지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딸을 내놓는 사람은 하서 김임이었어요. 그래서 하서 김 선생의 따님이 미암 유 선생의 뭐가 된다? 며느리가 되었다. 아무튼 이제 굉장한 학자들끼리의 연결이죠. 약 20년 동안 그렇게 기약 없는 유배 생활이 이어지다가 이제 드디어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훈풍이 불기 시작한 것은 윤원영이 죽었기 때문이죠. 아니, 윤원영이 죽기 전에 이미 문정왕후가 작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씨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물갈이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송덕봉은 걸어갑니다. 아니, 나귀를 타고 갔겠죠. 담양 창평을 출발해서 함경도 종성까지 남편을 맞으러 갑니다. 이제 덕봉은 더 이상 집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본 겁니다. 남편을 찾아갑니다. 그리운 남편을. 하지만 아마 속으로는 굉장히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남편과 산 기간이 몇 년입니까? 10년밖에 안 되죠. 그 기간도 남편은 공부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벼슬 하느라 바쁘기도 했잖아요. 10년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폐물을 팔아서 사준 그 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년 동안을 한 집에서 그냥 그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가서 큰 마누라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 아마 많은 걱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남편을 믿으면서도. 비장하고도 기대에 가득 차고 겁이 나고 설레고 그런 복잡한 마음을 안고서 덕봉은 걸어갑니다. 아니,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마천령, 이 마천령을 넘어가면 이제 사실상 옛날로 따지면 여진의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거기에서 한 편의 시를 씁니다. 작은 걸음 옮기고 또 옮겨. 한문으로 쓴 거예요. 마침내 마천령 고개에 이르렀네. 동해 바다 가없이 노르고 거울처럼 잔잔하이. 머나먼 예까지 수백 리길 규중처자 어인일인가. 부녀돌이 아버님과 남편과 아들 위한 세 가지라. 삼종지도 무거우나 이내 목숨 가볍기 새털 같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사실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봉은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삼종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자기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작은 걸음을 옮기고 또 옮겨서 이제 드디어 북관으로 들어간다. 오랑캐의 땅으로 들어간다. 사랑하는 남편이 기다리는 곳으로 들어간다. 이게 바로 을사사화의 시련인데요. 이 덕봉의 선택은 앞에 우리는 미암의 선택을 보았습니다만 이번 시간에 우리는 덕봉의 선택이었습니다. 덕봉은 첩을 정해주는 선택을 했고 덕봉은 마천령까지 올라가는 종성까지 올라가는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